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라고 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정말 멋지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을 배우기 전에 자율이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자율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정답을 읽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율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허락입니다. 허락. 그러니까 엄마 저 컴퓨터 게임 해도 돼요? 엄마 저 스마트폰 해도 돼요? 했을 때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무한정 다 아이한테 뭐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줘야 되고, 이제 돼? 안 돼가 아니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한번 규칙을 정한 거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런 좀 생각할 틈을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알림장으로 숙제 챙겨오고 준비물 챙겨오고 하는 것부터 왜 숙제 안 해왔어? 했을 때 엄마가 숙제했는데 책가방에 안 넣어주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가져왔다 라고 아이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안 가져갔으니까 좀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됐든 게임이 됐든 자기주도 학습이 됐든 먼저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이나 계획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가 뭐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그냥 공부를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잘 듣는 아이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피드백까지 하는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계획, 공부, 피드백, 이 3단계가 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내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해도 그게 되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피드백을 세우는 거, 이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하는 거고, 이거를 6년 내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큰 틀이 있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제일 먼저 오늘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게 체크리스트예요. 매일매일 해야 할 공부를 간단하게 적어서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아이도 학습 계획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럼 네 알아서 계획을 다 세워라. 그러면은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편한 것만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세울 때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필수 과제랑 좀 선택 과제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필수 과제에는 이제 부모님이 좀 개입을 많이 하셔서 아이가 매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필수 과제를 3가지 정도는 정하십시오. 그게 이제 독서와 수학과 영어가 돼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거는 물론 아이마다 다르지만 독서, 수학, 영어는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랑 아이가 하기 싫어도 어쨌든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과제는 이제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뭐 다음 주에 사회 수행 통과가 있으면 사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학 오늘 이번 배운 단원이 좀 어려우면은 선택 과제 부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택 과제에는 좀 아이한테 자율권을 조금 더 주시는 거죠.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세우고, 그 체크리스트를 했을 때 아이가 바로 네 할게요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외적인 보상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는 좀 기간을 짧게 해서 한 1주나 뭐 2주 정도로 짧게 해서 체크리스트 세운 걸 다 했을 때 뭔가 아이가 이제 원하는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단계가 점점 기간이 늘려가는 거고요. 이제 고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필수과제, 선택과제 이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뭘 해야 되지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고학년인데도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당연히 계획 초보자예요. 그래서 계획 초보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더 개입하셔서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를 세우시고 체크리스트를 외적인 보상을 활용해서 좀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월, 화, 수, 목은 이제 매일매일 하고, 이제 뭐 금요일에는 월, 화, 수, 목에 못했던 거를 좀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을 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했을 때마다 다 하면은 30분의 보상 시간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주말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가 원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때 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주도학습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 그래 우리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하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워요. 필수 과제도 세우고 선택 과제도 세우고 체크리스트도 하다 보는데 그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지치죠. 힘들어요.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시거나 아이를 혼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안 됐구나 다시 또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면은 아이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요. 처음에는 외적인 보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점차 내적인 보상으로 옮겨가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다 했다라는 그 뿌듯함, 그리고 점차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좀 공부에 흥미를 갖고 좀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동기를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에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지도를 했을 때 뭐 놀이식으로도 지도를 하고 재밌게 지도하고 하는데 이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놀이식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공부는 원래 지루해요. 지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 수준에 맞는 것으로 차분하게 매일매일 또박또박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공부하니까 되네, 재밌네,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껴가면은 공부가 재밌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좀 재미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재미있고 재미있으면 잘하고 이게 계속해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해야 돼요. 처음엔 지루해도 그냥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가정은 군대가 아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를 잘 해나가다가 엄마도 힘들어서 지쳐서 며칠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도 짜증내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스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목록이 너무 많았네요. 예, 그쵸. 이제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주의점이, 이제 아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날 좀 일찍 끝낸 거예요. 그럼 일찍 끝내서 엄마는 더 시키고 싶으시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끝냈을 때 나는 일찍 끝내면 쉴 수 있어 라는 그런 보상이 나름대로 있어야지, 일찍 끝내면 엄마가 또 시켜 그럼 절대 일찍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찍 끝냈으면 내일 이거 좀 너무 양이 적었구나 하고 차라리 내일 양을 조금 더 늘려보시거나 하는 것이 낫고, 오늘은 일찍 끝냈으면 쉬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공부 피드백에서 계획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죠. 피드백이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계획 공부 피드백에서 피드백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드백 단계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늘 할 일을 다 했을 때 같이 자리에 앉아요. 오늘 너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잘 됐던 게 뭐냐, 잘 안 됐던 게 뭐냐. 처음에는 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그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이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잘 못됐던 거 좀 어떻게 다시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게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거 집에 하나 놔둬서 계획을 세울 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잘 보이게 그날 하루 종일 눈에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나 놀 때나 화이트보드에 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좀 보이게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공부 피드백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점차 손을 떼셔야 되죠. 나중에는 이제 미션 클리어를 계속 하다 보면 미션 메이커가 되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필수 과제, 선택 과제 없이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 너무 간섭을 하시면 안 되죠. 초반에는 개입을 하시고 만들어 놓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는 계획대로 잘 하고 있지? 엄마가 잘 안 봐도 계획 잘 하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가끔씩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엄마가 어떻게 손을 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6년 동안에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노트 정리하는 게 피드백인 줄 알았다. 네, 그것도 물론 피드백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좀 큰 방향으로 이제 아이가 다시 한번 내 걸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것에 대한 평가가 피드백이었네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화이트보드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맞죠? 네, 그 적어놓고 엄마도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점차 넘겨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필수 과제에서 아까 독서, 수학, 영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서, 수학, 영어는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더 큰 틀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독서 안에 사실은 글쓰기며 역사며 한자며 이게 다 하위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 하면은 좋고 이제 아이가 잘 따라와 주면 좋고 하는데 이제 뭔가를 학습을 시킬 때 주의점이 일단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시키고 싶은 마음과 이제 아이가 하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잘 절충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 압력을 주면 하는 아이인데 그 성취 압력을 주지 않아도 그것도 또 이제 아이와 잘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잘 타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독서, 수학, 영어의 필수 과제를 이제 사이에 두고 나머지 이 파생된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독서 사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탁 읽는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초반에는 더 개입이 돼야 됩니다. 독서 사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가 고학년인데도 아직 책 읽는 습관이 안 잡혔다. 그러면 고학년도 좋아해요. 대신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좀 더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책 읽어주기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진짜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글밥이 있는데 만화책 말고 글밥이 있는데 아이들 정말 재밌게 읽는 책들 있죠. 이제 윈피키드, 나무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초등생활 처방전 그 구독자들이 뽑아놓은 이제 재밌는 책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 책을 꼭 추천을 해주시고 책을 같이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독서에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의 동료 교사 선생님이 하셨던 책 중에 책데이를 진행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책데이를 했대요. 근데 그 책데이가 뭐냐면 9시부터 6시까지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날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집안일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지네들끼리 놀다가도 또 와서 엄마 아빠가 읽고 있으니까 책을 읽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책 읽는 습관이 잡히면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책을 읽고 서점, 도서관에 자꾸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읽는데 그 후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독후 활동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독후 활동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록을 쓰는 학교 숙제도 있고요. 어느 날 같이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건데, 나머지 독후 활동, 논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안 갖고 이 책에 정말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 있어서의 정말 모든 것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건방에 건방진 수렴이 글밥이 많지만 재미있어요. 저것도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독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해 문제집도 많이 물어보세요. 독해 문제집을 물어봤을 때 저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독해 문제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독해 문제집들은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교육 마멘톡 분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이제 문제집을 다 보기가 힘드니까는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독해톡이라고 나왔던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약간 이 독해 문제집에 대해서 조금 그 편견이 깨졌던 것은, 사실 독해 문제집은 저는 이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재의 글이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글, 텍스트를 접해보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독해 문제집이 독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독해 문제집은 옵션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게 추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화책도 저는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네, 만화책을 많이 읽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화책만 많이 읽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밥이 많은 책도 같이 더해져야 됩니다. 독해는 선택이지만 쭉 풀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풀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재미를 붙이면은 쭉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에 텍스트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독해 문제집을 시작을 하시면서 독서로 옮겨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봐서 이제 문제집 서점 가서 문제집을 보고 선택을 하시고, 근데 풀다가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접으셨고 잠깐 독서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또 필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학학자 중에서 스캠프라는 학자가 2가지 이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2가지 이해가 뭐냐면 관계적인 이해랑 도구적인 이해예요. 그 관계적인 이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원리나 개념을 생각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Y가 관계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도구적인 이해는 how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도구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도구적인 이해는 그럼 나쁜 거야? 관계적인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장점이 있어요. 관계적인 이해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심화된 문제도 풀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이제 반지름 곱하기 3.14라는 공식을 통해서 도구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죠.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관계적인 이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도구적인 이해를 했을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그게 또 성취감으로 돌아가요. 또 도구적인 이해로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가도
어느 순간 관계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이해랑 도구적인 이해가 서로 주고받고 상호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이해와 도구적인 이해를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관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념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교과서죠. 네, 교과서를 학기 중에 이제 배울 때 꼭 그날 배운 것을 말로 설명을 해보자. 선생님 놀이처럼 말로 설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꼭 말로 설명을 해보고요. 문제집을 푼다 하더라도 그 개념 부분을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뭘까요? 문제 풀기죠. 연산 문제집 매일매일 10분씩 풀기 추천을 드리고요. 4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문제 풀기와 개념 이해가 계속해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좀 앞서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이거는 아이마다 다르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이 아니라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학기에서 1년, 최대 1년까지 정도가 가장 너무 이제 아이한테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의 지적인 어떤 발달을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의 예습을 생각을 하실 때 서점에서 쉬운 문제집을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방학 동안에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교과서 진도가 나가면서 방학 때 풀었던 것에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갑니다. 그러면 방학 때 한 권, 학기 중에 한 권,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방학 때 한 권이 어려워요. 요즘 방학이 짧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는 이 비상교육에서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이제 학습서가 나오던데, 이 출판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약간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제 수준의 차이는 이제 어떤 그게 유형 문제집인지 뭐 심화 문제집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집의 특징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편, 복습편, 평가편, 이렇게 세 단계의 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학 때는 개념편만 풀어보는 거죠. 1단계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복습이랑 평가편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좀 가장 맞아 보이는 거, 수준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뭐 구성 같은 것을 봤을 때 좀 우리 아이한테 괜찮은 걸로 엄마가 한 2-3권을 먼저 필터링을 하세요. 왜냐면 아이한테 먼저 골라봐라 그러면은 뭐 표지 예쁜 거 그냥 이런 걸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과목이에요. 왜냐면 시간이나 어떤 그런 노력을, 투자를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노출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영어의 환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빈익빈 부익부의 과목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엄마표로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받든 그건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근데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틀은 엄마가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도 영어 독서와 영어 영상 보기를 함께 이제 하시면서 계속해서 노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수학, 영어를 생각을 하시고, 이 영어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 독서를 요즘에 더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 환경이 외국어로 쓰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소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영어를 책으로 읽으면, 독서로 읽으면은 더 질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오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은
흘려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영어를 막 틀어만 놨는데 귀가 번쩍 트였다라는 것은 있기 힘든 일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영어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영어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걸 다시 집중해서 따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에 있어서 독서 선행은 마음껏 하세요.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인데 굉장히 너무 어려운 책만 읽으려고 한다라는 고민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엄마 입장에선 불안하니까 모든 게 고민인 거죠. 너무 책을 안 읽어도 고민이고 너무 자기 학년에 맞지 않은 거를 읽으려고 해도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선행은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가 선행된 만큼 이 독서 모국어로 틀이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영어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독서 선행과 같이 영어 독서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국어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이런 독서를 함께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선행과 영어 독서 선행을 함께 하시면서 수학은 한 학기 예습. 그러면 사회랑 과학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회랑 과학은 이제 막 문제집을 풀면서 방학 동안에 예습하고 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 미리 막 보고 읽어보고 굳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예습을 하느냐? 사회랑 과학은 배경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학기 교과서 이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배우는지. 보고 어떤 걸 배우는지 키워드를 알아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가 뭐 동물에 대해서 배운다, 뭐 자석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운다, 옛날의 모습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키워드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은 아이가 흥미를 붙일 만한 책을 읽어야 되지만 또 뭐 교과를 연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학기에 배울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자석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에 가서 자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책이 쭉 나왔을 때 그 책 중에 이 어린이 책,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독서도 해야 되고 영어 독서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사회과학까지 붙잡고 있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로 예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체험학습으로 예습을 하는 거,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기 중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가 중요해요. 네,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독서로 예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기 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냥 수업 시간 들으면은 익숙해져서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력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선생님 놀이입니다. 말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말로 출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3학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퀴즈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놀이의 일종이에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보는 거예요. 특히나 사회과학의 공부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OX 문제, 객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것으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보지? 머리를 쓰면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출력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원을 다 마무리했을 때는 그 단원으로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원 이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단원 교과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에서 핵심 단어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4학년 이후부터는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크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자꾸 출력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제 교과서로 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에서 나오는 거는 과학 O2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정답과 해설지가 반이라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공부했던 거 또는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몰아서 뭐 단원이 한 번 끝났을 때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출력을 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공부를 했을 때 그거를 선생님 놀이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활용을 한다면은 그 문제집을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집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 문제집 채점을 해주는 거 너무 귀찮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채점을 못하면 막 넘어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때 이제 채점을 아이한테 맡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채점을 아이한테 맡길 때 또 불안하신 것은 아이가 정답지를 보게 되면 그죠? 그 보고 그냥 베낄까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학년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한 3학년 이후면은 충분히 스스로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일도 덜어주고 아이가 이제 그것도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이가 혹시 정답지 보고 제대로 베끼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이가 문제집을 풀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했어요. 뭐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랜덤으로 엄마 아빠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며칠에 한 번이라든지 찍어서 물어보세요. 이거 엄마한테 설명해줘.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줘. 그럼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도록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도 본인이 채점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이제 학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자기가 해야죠. 네,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가 계속 엄마가 채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학년이면은 자기가 채점하고 틀리고 헷갈리고 하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엄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모르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풀었던 거, 그 다음에 헷갈렸던 거, 세모, 아닌 거, X 이렇게 치면서 풀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메타인지가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했을 때 진짜 틀린 게 있고 내가 세모를 친 게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 놀이처럼 또 말로 설명을 해봐야 돼요. 화이트보드로. 그래서 본인이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말로 설명한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설명해준다. 틀린 문제 설명해준다. 네, 이렇게 하시군요. 네, 본인 채점 가능하군요. 3학년인데요. 네, 3학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학년도 연습을 하면 가능한데 이제 아직은 좀 힘든 게 있으니까요. 특히나 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답안지를 보고 이 답안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 서술형 문제를 쓰는 능력을 또 기를 수가 있어요. 틀린 문제 설명이 중요하죠. 네,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진짜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가 거의 문제집 통틀어서 몇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차라리 이 틀린 문제를 막 체크를 해놓고 1단원이 끝났죠. 그러면 그 틀린 문제만 선생님 놀이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못했던 걸 체크를 해줘요. 그럼 2단원이 끝났죠. 그러면은 1단원에서 설명 못했던 거,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틀렸던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